반갑습니다. 아침에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이틀 새 519mm가 왔습니다. 200년 만에 괴물 폭우가 등장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진 같이 볼까요? 지금 보면 온통 잿빛이죠. 흙탕물입니다. 흙탕물인데 지금 보면 곳곳에 이거 차 아니야. 맞습니다. 온통 차가 한두 대 침수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대가 지금 침수돼 있는 이런 상황. 여기 지금 이 가로등 같은 거 보이시나요? 가로등이 이렇게 길게 있는 거 보면 이거 못해도 6차선, 8차선은 되는 것 같은데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눈에 봐도 도심 한복판인데 여기 같이 볼까요? 네, 여기 광주역. 이쪽으로 가면 광주역이고 이쪽으로 가면 북부 경찰서입니다라고 나오죠. 무등산 표시도 있어요. 광주에 이렇게나 많이 비가 내렸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40도 폭염 뒤에 400mm 폭우가 왔다라는 건데 여기 이 사진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금 사람이 매달려 있어요. 사람 가슴께가 넘게 사실 지금 비가 왔다라는 거죠. 지금 쓸려 내려가지 않으려고 겨우겨우 붙잡고 있는 이 모습. 여기가 광주 북구청 앞입니다. 사람이 떠내려갈 판으로 이렇게나 비가 많이 왔다라는 건데 광주만 이렇게 왔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충청도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가 왔습니다. 지금 충남에서만 3명의 사망자가 지금 발생을 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남부전선으로 전선 지금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 상황실을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해볼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네, 인재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이 대통령 얘기를 했었죠. 오늘의 방문이 그 방점을 찍는 이 계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재헌절에는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국민중심 개헌에 국회가 나서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처음으로 취임 이후에 개헌을 언급을 했습니다. 개헌도 어떤 개헌이냐가 중요할 텐데 여기 볼까요? 5.18 전문수로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 요 내용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물꼬를 튼 만큼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다 때문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개헌도 개헌이지만 이 문제부터 좀 매듭져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민심 따라야 친명마저 강이 자진 사퇴 압박에 들어갔다. 여기서 말하는 강은 강선우 후보, 이는 이진숙 후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친명마저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명 누구냐? 지금 이 원조 친명으로 얘기가 되죠. 김영진 의원 그리고 박지원 의원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그동안은 내부의 익명의 목소리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저희 전해드렸었는데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게가 좀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이재용 무죄, 삼성 잃어버린 10년이다. 네, 어제 이 국정농단 사건이랑 관련해서 부당합병 회계 부정 혐의로 무려 9년 전에 기소가 됐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네, 어제 최종 대법원에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무려 이 날수로 따져보니까 3,168일의 사법 리스크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자는 잃어버린 9년이다. 혹자는 빼앗긴 9년이다. 라고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중요한 건 그럼 앞으로 9년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거 빨리 훌훌 털고 이 세계 시장에 좀 전력 질주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모습입니다. 네, 온통 흙탕물이죠. 여기가 어디냐? 지금 이 광주일보입니다. 비우자예요. 하늘이 뚫렸다. 하늘이 뚫려서 주룩주룩 내렸다는 거죠. 여기가 광주천입니다. 광주천 수위가 지금 거의 인도를 삼킬 것처럼 지금 왔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다 대피한 그런 모습인 건데
기상 관측 이래 하루 1일 강수량으로는 이 관측 이래 최대 가장 많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 영산강에 지금 저희 이 정치훈 기자가 직접 나가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 지금 사진만 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혹 인명 피해는 없습니까? 네, 저는 광주 극락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홍수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내린 비로 지금까지 광주와 전남에서는 특별한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젯밤 10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교에서 사람이 물살이 풀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신안교와 하류 지점 중심으로 구조대를 투입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출근 시간인데요. 이 시각 광주는 새벽까지 비가 쏟아지다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는 하루 400mm 넘는 역대 가장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극한호우까지 겹치며 시내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또 내린 비가 영산강에 흘러들면서 영산강 수계의 홍수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한때 경보 수준인 8.5m를 넘어 범람 위기를 맞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경보 수위보다 내려오긴 했고 시간이 갈수록 수위도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범람 우려로 인근 주민 140명도 임시 주거시설로 대피해 있습니다. 어제 침수로 통제됐던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도 지금은 소통되고 있고 역사가 침수됐던 광주 지하철도 밤새 복구가 완료돼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그쳤지만 내일까지 최대 300mm 이상 비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극락교에서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네, 정치훈 기자, 뒤로 보이는 파란 하늘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현재는 비가 좀 소강 상태에 좀 접어들었다. 그리고 차량도 잘 원활하게 좀 소통을 하고 있고 다행인 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저희가 언뜻 영상으로 본 것처럼 피해가 일단 상당한 것 같죠. 근데 광주만 이 괴물 폭우의 습격을 받았느냐? 아니다라는 거면 충청도는 사망자도 발생을 했습니다. 볼까요? 대전일보입니다. 수심에 잠기다. 여기가 어디냐? 충남 예산의 삽교읍입니다. 분명히 무치인데 육지인데 한눈에 봐도 섬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온통 다 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네, 관련해서 한여희 기자의 기사 잠깐 보고 오실까요? 불어난 강물이 빠른 속도로 흐릅니다. 그 위로 다리가 무너져 내렸고 전봇대도 위태롭게 쓰러졌습니다. 지난 이틀간 충남 서산에 무려 519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년에 내릴 비 35%가 10시간여 만에 내린 셈으로 기상청은 서산 등 충남권에 내린 강우량이 200년 만에 한 번 나올 확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충남 서산 청지천 인근 사거리가 물에 잠기며 차량이 침수되면서 6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고 80대 운전자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충남 당진에서도 배수 작업에 나선 소방대원들이 침수된 주택 지하실에서 숨진 8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가옥들이 너무나 피해를 많이 봤어요, 이번에. 뭐 다 그냥 찼으니까 그게 너무나 걱정이고요. 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도 잇따랐습니다. 충남 청양에서는 50대 남성과 70대 남성이 묻혔다가 16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충남 공주에서도 배수로를 정비하던 주민 등 4명이 폭우에 쓸려 내려온 토사에 다쳤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네, 이번 폭우로 현재까지 4명의 사망자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3명이 충남에서 지금 발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것이냐? 저희 그래픽 같이 볼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충남권 폭우를 부른 제자리 저기압 이게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장마 때 비가 오는 건 정체 전선이죠.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가 같이 맞물리면서 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 정체 전선이 머무르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비를 뿌리는 건데 문제는 여기 제자리 저기압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걔가 누구냐? 얘입니다.
요 밑에 요 바다에서 지금 저기압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여기를 제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바다의 물을 머금어서 요 정체전선으로 계속 물을 공급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물을 다 뿌리면 끝나야 되는데 뿌려도 물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공급원이 따로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비가 올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게 지금 이제 남쪽으로 내려간다고 하죠. 오늘 내일 상간에 여기 같이 볼까요? 오늘과 내일 전국 예상 강수량입니다. 한눈에 봐도 아하 진한색 요 아랫부분이 상당히 조금 비가 많이 오겠구나 싶죠. 한 200mm까지도 온다라는 거. 여기 보면 광주 전남 100에서 200mm 그리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이 다 진한 남색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충청도 굉장히 많이 비가 왔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보다 더 진한 색입니다. 비가 상당히 오늘 내일 상간에 많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침수, 산사태가 발생하면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꼭 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침수가 되면 전기, 가스만 차단하고 빨리 대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피할 때는 혹 아파트나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이런 곳은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고요. 계단으로 내려가시라. 주차장 가시면 안 되는 거 이미 앞선 많은 사례들을 보고 교훈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산사태 때 산에서 좀 떨어져 있는 하지만 좀 높은 위치, 높은 지대로 좀 대피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항상 비가 많이 올 땐 특보도 하고요. 이 정부에서, 이 행안부에서 문자도 많이 보냅니다. TV 문자로 이 오는 기상 정보, 대피 정보를 잘 확인을 하셔서 비가 좀 덜 오는 곳,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상황 종료가 되기 전에 마음대로 자기 집이라고 임의로 막 가고 그러면 안 된다. 상황이 종료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가셔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곳곳에 전국이 다 지금 물 날린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 이 비가 내일 오후에는 좀 그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이 비가 그치면 또 폭염이라고 하니까요. 네. 이 폭염 속에서 수해분 지역의 비 피해 복구 작업도 쉽지 않겠다라는 안타까운 또 우려가 좀 듭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입니다. 대체 이 시간에 뭐가 있느냐 보겠습니다. 또 재판 불출석한 윤석열, 오늘 구속적부심엔 출석합니다. 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릴 예정이다라는 거죠. 근데 어제는 내란 재판이 있었는데, 내란 혐의로 이 재판받는 이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불출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오늘은 출석하는데 어제는 왜 불출석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윤곽근 변호사가 공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볼까요?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이 돼서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평소에 당뇨, 혈압약을 복용을 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과 함께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도 안 좋고 특검이 우리가 볼 땐 위헌적으로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특검이랑은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이유라고 지금 보이는 건데 최창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어떻게 그 재판에는 계속 불응하고 있고 출석하지 않고 있고 특검 조사에도 지금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거는 지난번에 또 자신이 유리하게 필요할 땐 또 출석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물론 건강상의 이유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 말이 뭐 틀린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 전반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네.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내란 재판에 완전히 불출석하고 있고 아마 이제 법정에서 아마 자신의 얘기를 하려 하는 것 같긴 한데 또 구속 적부심은 오늘 또 출석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내란 재판은 출석하기에 건강이 허락하지 않고 구속 적부심은 어떻게 건강이 허락하죠? 하루 사이고 이틀 사이고 그러는데 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난번부터 이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난 12월 3일 날 지난해 그 계엄 이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어쨌든 간에 이 법률을 허용하는 데에서 계속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권리라면 권리겠습니다만 이 좀 과도하다. 끝까지 계속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말이죠. 조서 없이 기소했었어요. 조서 없이 기소하고 유죄 나왔었고 아마 그렇게 갈 공산이 큰 것 같아요. 특검에 네. 계속 부응할 것 같은데 아마 지지층 결집시켜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래서 뭔가 좀 유리하게 하려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게 재판에도 불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최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게 지금 뭐 만약에 조사에 계속 그 특검 조사에 불응을 한다 그러면 바로 기소를 할 수 있는 거고 재판에 계속 안 나가면 본인 재판에 좀 불리한 거 아니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경민 변호사님. 사실 검찰 수사에 안 나가는 건 정치적으로 수사하니까 우리 응하지 않겠다 하지만 진실은 재판에서 다투겠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재판에도 안 나가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한테 불리하지 않겠어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재판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다툴 수 있는 그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절차인데 네. 본인이 어쨌든 뭐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특검이 배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특검 자체가 구성이 된 게 뭐 정치적으로 편향이 됐기 때문에 뭐 위헌적이다 이런 이제 사유를 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여의치 않고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론도 이제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 단계부터 본인이 좀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핍박을 받아왔고 억압을 받아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이 재판에 있어서도 지금 불출석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메시지를 띄우고 이것을 이제 여론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재판 단계에서도 조금 뭐 이제 다르게 이제 국면 전환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그것이 이제 뭐 주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그것이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뭐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이제 조금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세우지 않나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재판에도 불출석을 하고 있는 건 어쨌거나 지지층 결집, 여론전을 좀 염두에 두고서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상당히 좀 심기가 좀 불편한 상태인 것 같긴 같다. 왜? 어제 김계리 변호사 얘기 잠깐 들어보실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YTN 이경국입니다. 오늘 대통령 재판 안 나오시는 건가요? 혹시 결정된 바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 나오시나요? 법정에서 얘기할게요. 오늘 계속 재판이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법정에서 오늘 그 윤 전 대통령 재판 혹시 나오실까요? 안녕 못한 거 아시잖아요. 예? 안녕 못한 거 아시잖아요. 네. 그 보통 안녕하세요 얘기했을 때 안녕 못해 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쉽진 않은데 윤영걸 대표님.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안녕하지 못한 거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지금 들어갔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재판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네. 재판이 순조롭지 않다. 우리한테 좀 불리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재판에 출석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가장 큰 거는 이제 몸이 아프다. 뭐 이유죠. 네. 뭐 당뇨, 혈압, 또 어지럼증이 있다. 그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수사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공소유지로 해서 재판에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은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내란 종식 정치 보복인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걸 협조할 수 있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속 적부심 심사를 앞두고 저렇게 안녕치 못하다 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뭐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봐요. 정치 보복, 정치 그 투쟁의 네. 그 프레임으로 옮기겠다는 거죠. 이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내가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재판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특검은 재판에 배제하겠다. 네. 그래서 계속 이거를 대국민 여론을 호소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지금 윤 대표님 말씀이 아까 말씀하신 게 한 여론전, 뭐 정치적인 메시지 이쪽과 지금 이 결국 같은 말씀을 좀 해주신 걸로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체 재판만으로는 잘 풀리지 않으니 그런 쪽으로 좀 여론을 좀 환기하는 쪽으로 뭔가 전략적으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건강도 안 좋고 특검도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위헌적이고 안 맞고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주장을 그럼 재판부, 사실 구체적으로 결국 나중에 선고를 내리는 건 재판부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겠죠. 어제 재판정에서 나온 발언들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건강 악화로 지금 수감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고 특검도 공판에 있는 게 말이 안 맞다. 우리 못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특검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판 기일을 연속해서 불출석을 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에 재판부가 뭐라고 했느냐.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면 그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제출을 하십시오. 그리고 특검의 위헌성을 다툴 거라고 하면 해당하는 다른 법률로 따로 다투세요라고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이 얘기를 지금 보면 재판부 얘기를 보면 재판부가 자료로 얘기하라라는 얘기는 어쨌거나 특검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듯한 이 인상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특검이 얘기한 구인영장 발부 이거는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뭐 이제 정석대로 간다라고 하면 네. 구인영장을 발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이고요. 아. 그 지금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면 자료를 제출하라. 그게 보통 일반인들도 내가 몸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불출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 네.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것이 진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해줘야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뭐 윤 전 대통령 측에 대해서 이제 건강 상태를 서울구치소에 확인을 해달라고 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는 회신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자료도 없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불출석 사유서까지도 제출을 안 하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입장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검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특검 법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해서 이제 다투면 되는 거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다투라는 취지이지 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에 있어서는 다른 사유를 갖다 대면서 이렇게 불출석을 하지 말라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이제 출석 의무를 이제 다하지 않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특검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재판부 입장에서도 강제로 이제 데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네. 이제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내란 지금 재판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열리게 되는 만큼 네. 아마 그때까지도 좀 어떻게 응하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런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좀 조성이 됐다. 왜냐하면 건강상으로 못 나온다고 할 땐 진단서나 뭔가 이 객관적인 증거를 뭘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당장 다음 주에 있는 공판까지 좀 보면서 요때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구인영장도 발부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이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건 사실 저희가 내란 재판의 문제인 건데 당장 오늘 오전 10시 15분에는 구속적 부심이죠. 이 구속 맞냐 틀리냐 여부를 다시 한번 심사를 해보는 구속적 부심입니다. 구속적 부심 양쪽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선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구금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아니 이미 내란 혐의로 내란 재판 받고 있는데 비슷하게 그 같은 걸로 또 재구속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구속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짧게 이 변호사님. 구속적 부심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구속이 됐을 시점과 이제 구속 적부심을 하는 시점에 이제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이제 구속이 됐을 때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했고, 그럼 네. 지금 구속 적부심을 하는 지금 시점에서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해소가 됐느냐 그 부분을 본다면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나서 사실 말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뭐 이제 해병 특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술이 어쨌든 바뀐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결국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적부심을 인용을 하는지 기각을 하는지 이 단계에서는 네.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가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면 구속 적부심은 기각이 될 것 같고 구속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처음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와 지금의 사정 변경이 딱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기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윤 전 대통령 쪽에서는 이게 사정 변경의 어떤 이 구속 적부심에서 이게 인용돼야 할 이유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얘기로 건강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일보 같이 볼까요? 네. 막무가내 버티는 윤, 오늘 구속적부심에 출석, 건강 악화, 직접 호소. 내 건강이 안 좋다는 걸 내가 직접 나가서 재판부에 호소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 같이 보겠습니다.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불가피한 결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신문에 출석하게 됐다.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다른 데 못 나갈 정도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직접 구속적부심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최창일 교수님.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아서 심각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나온다라는 요 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뭐 저기 그 재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잘 모르겠는데 제가 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과거에 특정한 경우에 이제 재벌 회장 이런 사람들이 이 당뇨나 혈압약을 계속 먹다가 네. 이제 그걸 이제 끊는다든지 그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수치가 올라가고 또 오히려 이제 혈당의 수치를 높이는 그런 음식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이제 결국은 의학적으로 진단서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보석이 허가되고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네. 근데 지금 자꾸 건강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에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뭐 수사권이 있다 없다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또 법원의 영장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특검도 위헌적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좀 논리에 안 맞잖아요. 논리에 맞지 않고 특검이 위헌적이면 그게 헌재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건데 주장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론전 그리고 지지층 결집을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다들 얘기하는 건데 그게 잘 안 통하니까 이제 건강 문제로 가는 것 같아요. 건강이 너무 악화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동정심 호소하는 거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에게는 아니 재판부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데 굳이 그렇게 출석을 시키고 특검 수사를 해야 되느냐. 뭔가 보석을 허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이제 구속적부심은 제가 봐도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이용될 것 같지가 않은데 만약 이게 또 기각이 되면 또 보석 같은 거 신청해서 건강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게 그런 명분을 축적하려 하는 게 아닌가. 진짜 건강이 진짜 안 좋다 내가. 할 수가 없다 하고 싶어도. 약간 전략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각종 법률적인 지식 다 동원하고 이런 거지 법꾸라지다 뭐 법기술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해왔는데 그걸로 잘 안 통하니까 가장 인간적이고 이제 사람들에게 동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의 문제를 제기하려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략을 조금 바꾸는 양쪽에 그 양동작전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듭니다. 네. 추측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약간 전략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거 짧게 이경민 변호사님. 아까 사정 변경이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처럼 근데 건강이 너무 안 좋다. 내가 지금 계단도 못 오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여기에 뭐 진단서나 아까 말씀하신 뭐 높아진 혈당 수치라던가 이런 거를 제시를 하면 이거는 어떻게 좀 사정 변경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건강상의 사유라고 할 때도 정말로 이제 좀 건강이 심하게 안 좋은 상태. 그러니까 뭐 이제 좀 뭐 말을 하기 어렵지만 중증인 정도. 네. 네, 그런 정도가 돼야 이제 조금 이제 인정이 될 것 같고 지금 상태의 건강 사유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이제 뭐 특검 조사에 뭔가 이제 좀 뭐 불었을 때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출석을 했다가 건강상의 사유로 좀 중도에 퇴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있었다면 네. 그건 좀 납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어저께인가 이제 모스탄 대사가 이제 그 접견을 한다고 했을 때 모인데 이제 그때는 또 접견을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조사나 뭐 내란 재판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모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특검에서 계속 지적을 할 것 같아서 좀 이런 사유를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좀 납득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도 사정 변경의 사유로 보기가 정말 중증이 아닌 이상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여기 끝에 여기 같이 볼까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날 공판에 불출석을 했습니다. 이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불법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재판부 회피를 요구하면서 재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까지도 문제를 삼았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누가 우리 재판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불출석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표님. 네. 이게 김용현 전 장관도 어떻게 보면 따라서 불출석인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그렇죠. 뭐 다른 피고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좀 길을 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근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이 하는 거죠. 재판 거부하고 네. 또 하나는 또 재판에서 재판장이 마스크 썼다고 왜 재판장 얼굴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왜 얼굴을 숨기냐 뭐 이런 것도 문제 삼을 정도로 사사건건 좀 어떻게 보면 트집을 잡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하는 거는 재판에 있어서는 좀 그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민 여론, 정치 보복,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수단이 다 민주당에서 임명한 특검 아니겠어요? 조은석 특검도. 네.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죠.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번에 구속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장 신청을 해서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하는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한 좀 억울함이 좀 있겠죠.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목표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는 구속 적부심을 하든지 보석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구치소에서는 나와야겠다. 그리고 특검이나 재판에서는 협조하지 않겠다. 그 두 가지 방침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선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좀 구치소를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적부심까지 신청을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적부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좀 됩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친길계입니다. 친일계가 무슨 말이야 싶으실 수 있는데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윤어게인 전한길 입당에 국힘 친길계로 침몰할 참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친길계, 전한길계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이 전한길계가 왜 나오는 거지? 이 전한길 씨가 이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여기 볼까요? 이미 지난달 9일에 본명으로 전한길이 아니라 전유성인 것 같아요. 이 전유관이 본명인데 전유관이란 본명으로 입당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들 잘 알지 못하는 이 기자 언론도 잘 알지 못하고 쓱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입당을 했었더라라는 거죠. 본인이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국힘 입당 전한길 수만 명과 함께 가입했다. 그 수만 명이 누구죠? 사랑합니다. 전한길 뉴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윤 대통령을 품고 전한길을 품고 가는 사람을 국힘 당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지지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 같이 지지하시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오늘 좀 즐겼습니다. 뭐 기자들이 전화 오고 전한길이 당 대표 출마하느냐? 기분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향력 있는 그거 있다면 그건 내 출마하고 싶습니다. 평당원 대표 있으면 이제 그건 내 출마할게요. 네. 지금 윤석열 대표님. 네. 약간 뭐 극우적인 거 아니야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전한길 씨. 그런데 입당 자체도 논란이긴 한데 입당의 목적을 본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밝혔다라고 보여요. 나를 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될 거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전당대회에 적극 개입을 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이 원하는 개혁 쇄신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상징적인 사건이 전한길의 입당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살려면 세 가지를 끊어야 되거든요. 네. 하나는 극단적 세력과 절연. 또 하나는 윤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을 윤 전 대통령하고의 절연. 또 하나는 부정선거. 선거를 더 공정하게 하자는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로 됐다. 이거 세력 갖고는 앞으로 집권하기 어려워요. 이 세력하고도 절연을 해야 되는데 네.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극단적인 세력이고 윤 대통령하고 같이 가자는 사람이고 부정선거를 가장 높이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입당을 해서 앞으로 전당대회 대표를 그 윤 대통령하고 자기를 품는 사람을 뽑겠다. 국민의힘이
고쳤을 수 없는 당으로 지금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수선 갖고는 안 되고 네. 지금 다 부수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 재창당을 하든지 신당을 만들든지 해야지 지금은 더 이상 고쳤을 수 없는 당이 돼버렸다. 전환길의 입당이 상징적인 그 사건이고 상징적인 지금 모습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윤영걸 대표님이 늘 하셨던 게 화전 이 밭을 다 불태우고 그 위에 새롭게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신당 말씀을 하셨어요. 재창당을 해야 된다. 한 발 더 나가서 이게 더 심각하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얘기를 보면 최창률 교수님 이런 얘기도 해요. 평당원을 대표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건 좀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좀 공식 직책을 맡고자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네.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전파가 아까워요. 전환기 씨 얘기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아니 부정선거를 그렇게 주장했고 계엄을 그렇게 옹호했고 말이죠. 탄핵을 반대했고 저런 사람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입당을 가지고 이제 논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국힘 내부에서 좀 어이가 없어요. 저는 어이가 없고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87년 이래 87년도가 민주화가 87년도 아니었어요. 13대 대선이 87년도였으니까 그 이래 저런 정당 처음 봐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물론 원인을 굳이 분석한다면 이게 총선이 오래 남았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 거 같아요. 그 과거에 윤석열 의원이 했잖아요. 다 잊어버리더라. 1년 있으면 다 날 뽑아주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만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지금 전환기 씨를 입당을 시키고 그리고 입당이 자유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최근이야 뭐 2, 3일 전인데 윤석열 의원이 주최하는 뭐 리셋 코리아인가 뭐 이런 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환기 씨도 거기 오고 네. 또 의원들이 거기 우르르 가고 참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저런 생각들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우리를 뽑아준 지지에서 40%의 유권자가 있다.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유권자 40%는요. 그냥 보수당에 대한 정체성으로 찍은 거라고 좀 봐요. 그분들이 계엄을 옹호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40%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런 식의 논리를 갖다 대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혁신, 쇄신은 그 자체가 너무 사치스러워요, 이제. 얘기 자체가 저거는 부정선거, 그리고 계엄, 탄핵, 그거 넘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과거에 민주당이 어려울 시절이 있었어요. 대통합 민주신당 이후로 꽤 어려웠죠. 그 시기를 좀 겪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창당 이런 거 다 의미도 없고 저런 정당이 얘기하는 것도 사치스러운 것 같고 상당한 시간을 겪어라. 그래야 새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네. 보통 최 교수님이 살짝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제는 그 단계를 살짝 넘어선 단계로 보인다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사치스러워요. 혁신 됐어요. 사치스러워.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비판을 좀 해주신 또 다른 형태의 또 다른 비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일단은 전환기 씨 얘기를 들어보면 전당대회에 개입하겠다는 의도가 확실합니다. 목표가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권 주자이기도 하고 또 혁신을 얘기하는 당내 인사들은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선 그런 상황이에요. 같이 볼까요? 먼저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윤어게인 아이콘을 입당시키는 걸 국민이 어떻게 볼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철수 의원입니다. 친길 당대표, 친길 원내대표로 당을 내란당, 계엄당, 윤어게인 당으로 침몰시킬 생각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전환기를 비롯한 계엄 옹호 세력의 국민의힘 입당은 안 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그 입당을 좀 거부해야 된다고 지금 지도부가 입당을 거부해야 된다고 입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없죠. 네, 입당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있어요. 라는 질문. 입당됐습니다. 뭐 입당된 거를 뭐 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없죠.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더불어서 지금 사무총장의 얘기인 거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환길 씨는 6월 8일에 입당했음을 어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본인 SNS에 쓴 거예요. 어떤 당원이라도 당원 당규에 명시된 당원의 의무를 어기면 마땅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거고 국민의힘의 자정 능력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 사무총장 원내대표의 입장인 거죠. 국민의힘 자정 능력으로 좀 되지 않겠냐. 뭐 입당한 걸 어떻게 아냐 그걸.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경미 변호사님. 지금
입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없죠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생각에 전에 김계리 변호사는 입당이 거부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당원 당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를 해놓고 있는지까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뭐 입당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자격 심사 같은 게 만약에 할 수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김계리 변호사는 그때 당시 이제 입당을 받아주지 않았던 그리고 보류를 했던 그런 상황이라면 네. 당시도 이제 그런 식의 어쨌든 이제 그 일관성 있는 그런 조치를 했다라면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가 뭐 SNS에서 밝힌 내용을 봤을 때는 뭐 입당 자체는 그때 당시에 뭐 본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심사 자체를 아예 하지도 않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절차는 지나갔으니까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뭐 제적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서 뭐 조금 뭐 당원 당규에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심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조금 뭐 부실했던 그런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본명으로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요 인물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냥 바로 입당이 됐었는데 지금 입당이 된 이후에는 뭔가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다 자정 능력이 있는 건데 뭐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조건 따라간다던가 이러진 않지 않겠느냐라는 게 송원석 원내대표의 지금 얘기예요. 지금 현재 김계리 변호사의 경우는 계속 보류가 된 상태인 건데 근데 관련해서 지금 당내에 본인이 입당한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거에 전한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칭길게 만들고 싶습니다. 칭길게 써놨잖아요. 왜요? 간첩들 축출하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칭길게 만드는 전한길이가 뭐 한 자리 하나 안 한다 했지 않습니까? 당 가입하는 걸 가지고 왜 그래 겁내지?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하고 김용태가 얼마나 전한길을 대단한 사람이고 무섭다는 것을 자기들이 아는 거야.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전한길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입당한 거 갖고 입당만 했는데 왜 난리야? 내가 이렇게 무서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탄핵 국면에서 전한기 씨가 개인 한국사 강사긴 하지만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죠. 네. 그래서 저는 탄핵 국면에서 뭐 집회하고 유튜브 활동하고 한 거는 저는 그건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는 탄핵 반대 여론도 그만큼 높았고 12.3 개헌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 반대해서 자진하야적으로 또 대통령을 해서 개헌 쪽으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근데 전한기 씨는 지금 역할이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가야 할 길하고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뭐 부정선거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잡고 가고 강성 어떻게 보면 수골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하고 손잡고 가는데 어떻게 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자꾸 핑계대지 말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이고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인다잖아요. 전한기 씨를 빨리 그 윤리위원회든지 열어가지고 빨리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하고 전한기 씨 생각 같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당 같이 하라고 하고 내보내야죠. 어떻게 손잡고 같이 가겠어요. 지금은 문 삐끔 열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와서 방 보다가 네. 윗목에 좀 앉았다가 슬슬 이제 아랫목으 옵니다. 그럼 저 국민의힘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이 뭐가 되겠어요? 국민의힘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옛날 처음에는 친윤, 반윤, 친한, 네. 한동훈이죠. 지금은 친윤 대 어떻게 보면 반한. 네. 친한 대 반한. 네. 이제 자꾸 개파 싸움을 옮겨가고 있어요. 거기에 정광훈 씨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반한에 또 숟가락을 얹어 놓으면은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시다가 전광훈, 전한길 약간 막 왔다 갔다 제가 약간 헷갈리신 부분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할 때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앞서서는 전한길 씨 얘기를 하기 전에 많이 거론이 됐었던 게 전광훈 목사였었죠. 윤어게인 전한길 국힘 입당 아스팔트 보수의 잠식 위기감. 아스팔트 보수의 잠식 위기감의 차원에서 전광훈 목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최창렬 교수님. 전광훈, 전한길 뭔가 좀 약간 대자비 같은 느낌도 있고요. 지금 전대 적극 개입한다 그랬었는데 전광훈 목사가 사실 전대에 뭔가 개입해서 내가 뭘 하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이 있었어서 논란이 됐었던 적도 사실 앞서 있긴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혁신을 한다, 뭐 안 한다, 안철수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사퇴하고 있었잖아요. 윤희숙 위원장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새로운 국면이라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 전환길 개인의 입당 그 자체보다도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그런 극우 세력, 이른바 극단적 세력을 입당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 전당대회 당원들의 투표권이 있으니까 전당대회에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그냥 빼박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들어와서 당원들이 가입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당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있죠. 네. 가입해가지고 지금 저 전환길 씨나 저런 사람들의 주장처럼 상당히 많은 사람이 가입을 해서 전당대회에 압도적인 영향을 행사한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혁신이 뭐냐 끝나는 거예요. 지금 혁신위원회가 이제 전당대회까지 당대표 뽑을 때까지 선출할 때까지 뭔가 그 쇄신의 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게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당대표가 그런 사람이 뽑히면 전환길 씨나 과거 전광훈 목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뽑히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들이 당에서 뽑은 당대표인데.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거 무슨 쇄신기 혁신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지고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냐면 말이죠. 한국의 야당 아닙니까? 제1야당이에요. 네. 제1야당이 그렇게 가면요. 여당, 정부 여당, 여권에 대한 집권 세력에 대한 견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저 제1야당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만 사실상. 근데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통합 협치는 근본적으로 깨져요.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제1야당이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극단적 세력을 치부되고 그럼 제1야당에 대한 존재감이 없어지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가 없어진다고요.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가 아까 우리가 사법 체계 얘기했습니다만 단순하게 전환길 씨의 세력이 뭐 당대표 되고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위기는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가 무너진다. 네. 그게 가장 큰 위기라고 봐요.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예요, 저건. 국민의 보수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다. 네. 좀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네. 지금 저희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지금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의원의 강릉 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이다. 강릉 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이라는 얘기는 다른 데도 더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렇다면 잠깐 살짝 이경민 변호사님. 권성동 의원의 사무실, 여의도에 있는 이 의원회관 사무실과 강릉에 있는 지역 사무실까지 다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 이거는 권성동 의원이 어느 정도까지 좀 연루가 돼 있다고 특검은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말은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뭐 혐의가 유죄를 가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혐의가 이제 쌓이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그 정도까지 심정이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사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관련된 증거들을 이제 합수를 하고 나서 뭐 포렌식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혐의가 있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러면 네. 이제 추가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된 걸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이제 발부를 해준 것은 결국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 지금 이 통일교의 간부와 건진법사가 나눈 대화가 살짝 공개가 됐었었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통일교 신자들 만약에 좀 가입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친윤계 모 인사를 좀 이 전당대회에서 당선시키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인사가 권성동 의원이었다. 근데 결국 안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국회 그리고 이 강릉 사무실이 양쪽 다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국민의힘 상황 뭐 쇄신이고 혁신이고 다 의미가 없어요. 사치예요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윤희숙 혁신위가 지금 현재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볼까요? 윤희숙 혁신위원장 비대위에 혁신안을 들고 가서 보고를 하고 막 나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기자들이 잔뜩 둘러싸서 지금 막 뭘 물어보고 있죠. 비대위 혁신안 보고한 윤 위원장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그 혁신안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으셨나요? 다구리? 다구리라는 건 안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다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의 때 있었던 얘기니까 그냥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습니다. 네. 다구리 당했다. 힘 못 받는 윤희숙 쇄신안 인류하는 길 건너라는 거. 사실 이 표현이 저희가 표준어가 아닙니다. 때문에 이 표현을 저희는 이 집중 공격 정도, 몰매 정도로 좀 저희가 순화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집중적으로 좀 공격을 당했다. 내가 비대위에 보고 혁신안을 보고했더니 몰매 맞고 나왔어요. 라고
윤희숙 위원장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윤 위원장은 보고를 했는데 나는 비대위에서 몰매를 맞고 나왔다. 이 얘기인즉슨 비대위가 혁신안에 대해선 거부하는 입장이다라는 얘기로 지금 들리는 거거든요. 우선은 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 거죠. 물론 뭐 이번 18일 날 네.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의원총회에서 윤희숙 안을 오케이 받아들일 거냐 안 할 거냐 결론은 내겠죠. 네. 하지만은 지금 이 당 지도층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기류가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흥분된 상태에서 뭐 저렇게 몰매를 맞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당이 손을 합쳐서 지금 나가도 그 앞으로 갈까 말까 한데 지금 저렇게 감정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윤희숙 혁신안에 대해서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봐요. 하지만은 조금 더 혁신위원들한테 의견 수렴도 좀 하고 국민 공감대를 좀 얻는 좀 이런 과정도 조금 필요할 텐데 혼자 결정해서 4명 명단도 발표했다고 그래요. 네. 송원석 원내대표, 뭐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뭐 동혁 의원 네. 뭐 4명 했다는데 그 좀 설득력이 뜬금포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윤희숙 혁신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 혁신하겠다는 그 신념 그거는 100% 지원하고 찬성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혁신안을 뜬금포처럼 내버리면 책임 면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당 지도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윤 어게인 집회 나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 우왕좌왕 좌충우돌 국민의힘 지도부인데 윤희숙 혁신안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다. 뭐 2004년 때는 그 당 37명이 당 중진들이 그 출마 안 한다고 출마 선언을 했어요. 사대기 정당 논란이 있을 때요. 그렇죠. 네. 그때는 근데 2004년에는 총선이 있을 때입니다. 지금 총선 앞으로 3년 남았거든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꿈쩍이라도 하겠어요? 제가 보면 꿈쩍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은 이 윤희숙 쇄신안이 받아들여지려면 이게 지금 뭐 총선이든 뭐든 뭔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뜨거워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과연 되겠느냐. 말씀은 이제 인유안의 길 건너가 제목인데 걸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인유안의 길인지 김용태의 길인지 안철수의 길인지 일단 그 길을 걷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지금 관련해서 여기는 힘 못 받는 윤희숙 쇄신안이라고 지금 나왔죠. 지금 윤 위원장도 굉장히 좀 살짝 과격한 뭐 그런 이 몰매를 맞았다 뭐 이런 표현을 지금 썼는데 근데 비대위원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김대식 위원 얘기 들어볼까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윤희숙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서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위로하는 자리였다. 무슨 그런 몰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하는 자리였어요. 분위기 좋았는데 왜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윤 위원장과 비대위가 생각하고 보는 게 완전히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윤 위원장이 딱 4명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었죠. 아까 말씀하신 뭐 송원석 원내대표,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장동혁 의원이 어제 저희 MBN에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특검 3개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서 계속 칼날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누구 쫓아내자, 누구 잘라내자, 누구 죽이자 이러고 있습니다. 107명이 모여서 그 특검을 막아내고 이제 개헌도 할 겁니다. 민주당은. 뭐 쇄신도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큰 수술을 할 때 마취하고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체력이 약해 있으면 링거 맞고 조금 기다렸다가 수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득점이 될 때 희생이 있는 거예요. 주자도 없는데 희생 펀드 돼서 뭐 하겠습니까? 네, 장동혁 의원 이렇게 얘기했죠. 최 교수님. 주자도 없는데 희생 펀드 돼서 뭐 하겠습니까? 주자가 없지 않아요? 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장동혁 의원 등 이런 분들은 쇄신할 생각이 없어요. 쇄신하지 않는 게 자기한테 유리한 거예요. 정치 유불리를 따져보니까 지금 쇄신하고 그래봐야
정치생명 연장이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저에게는 말이라는 게 논리 구성하기 나름이에요. 특검으로 조여온다. 뭐 특검이 조여오긴 뭐 조여옵니까? 죄가 없으면 그냥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윤희숙 위원장이 아무리 뭘 하고 싶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송원석, 나경원, 윤상현, 장동희 얘기했는데 뭐 된다고 얘기하고 생각했겠어요? 전혀. 제가 볼 때 윤희숙 위원장도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고, 또 하나 윤희숙 위원장이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윤희숙 위원장의 진정성은 제가 알겠는데 네. 그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개파 없는 걸로 하자, 혁신 쇄신 안에. 근데 정당에 개파가 없을 수가 있나요? 개파가 있는 게 당연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개파 싸움이 너무 갈등이 심해지면 개파 우리 활동 자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친윤계와 친한계를 동렬해뒀다고요. 이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왜 개파 싸움 하냐, 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우리 정당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은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양비론으로 가는 거예요. 양비론이라는 게 시시비비를 갈 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양비론으로 가가지고 친윤과 친한을 동렬해 놓는다? 좀 거기 동의하기 어려워요. 친한이라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계엄에 반대했고 또 탄핵에 반대했었어요. 근데 친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렬해 놓을 수 없다고요. 근데 이걸 같이 양비론으로 개파하지 맙시다라고 원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 같으나 내용을 볼 땐 대단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4명에 대해서 거취를 결단해라라고 얘기한 건 쇄신의 입장을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 두 번째 얘기는 좀 이상해서 저렇게 가면은 정치성이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네. 윤희숙 위원장의 혁신안이 힘을 받으려면 지금 친한이든 친윤이든 일단 개파 자체를 없애자고 말하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동일선상에 놓으면 안 되는데, 그런 좀 오류도 좀 있는 것 같다. 그걸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친윤 친한에 이어서 친길도 나올 것 같은 상황인 거죠. 우후죽순 나오는 이 개파, 윤 위원장 생각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금요일 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이죠. 지난주에 19%였었는데 오늘은 몇 퍼센트가 나올 것이냐 여부도,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도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 아는 그 사정. 네, 뭔 사정인가 보겠습니다. 미 특사단장 박용만 회장, 김용인, 이현주는 빠졌다. 네. 아니, 미 특사단 왜 대체 발표를 안 하는 거야? 누구 가는지 다 나왔는데 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발표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발표가 되고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왔는지 저희 그래픽 볼까요? 네.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김종인, 이현주, 김우영이었었죠. 그런데 어제 발표로는 박용만, 한준호, 그리고 김우영이다라는 겁니다. 3명 중에 2명이 바뀌었어요. 김종인, 이현주 빠지고 박용만, 한준호가 들어갔다.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우상호 정무수석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용만 회장님으로 바뀌게 된 그 배경이나 재반 사정을 좀 어떤 배경으로 그런 좀 교체라고 해야 될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바뀐 배경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그 사정이 어떤 사정입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대미 특사로 내정을 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한 여론이 좀 안 좋았거든요. 특히 이현주 최고위원이 같이 미국 가게 돼 있는데 그걸 텔레그램 메시지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반대하는 거 보낸 게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론이 더 안 좋아진 거죠.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경영가로서는 역할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조금 무리가 있죠. 올해 85세고 저분은 또 독일에서 공부하고 미국에는 별로 관심이 많지는 않은 분이에요. 네. 특히 또 SNS에 트럼프 비판하는 것도 좀 많이 올렸어요. 제가 알기는 좀 낙상 사고 때문에 요새
건강도 옛날만큼 그렇게 좋지도 않은 걸 알고 있는데 네. 미국 장거리 비행 타고 가서 거기서 특사로서 활발하게 활약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애당초 내정 때부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바로 잡은 거죠.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은 대한상 회장도 하고 네. 올해 70세고 옛날에 그 이재명 대통령 그 후보 때 같이 뭐 유튜브 방송 뭐 질의문답도 운영하고 네.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친명계 기업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한상회 회장 경력으로 해서 저는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봐서 뭐 결국은 잘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설정 나왔죠. 여러분이 아는 그 사정이 무슨 사정이냐? 이현주 최고위원의 어느 문자 사건 그런 게 있었어요 라는 얘기인 거예요. 대체 그 문자가 어떤 문자였는지 좀 보겠습니다. 최고위 회의 중에 문자를 지난 9일 보냈었어요. 그래서 뭘 보냈나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내는 문자였습니다. 특사 관련 형식적으로 다녀와도 되지만 그보다 성과를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원론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김종인 위원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분인데 통께서 왜 이 민감한 한미 협상에 이분을 쓰시나요? 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다가 이 기자들한테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상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실까요? 최고위원이 무슨 대통령한테 뭐 텔레그램으로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 최고위원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아요.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보내고 하는 그런 소행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할 적에서부터 2016년 그 무렵에서부터 내가 그 사람 후원회장도 한 7년 가까이 해줬던 사람이야. 나한테 좀 불만이 많으니까 그렇게 된 사람이지 뭐. 네, 최창일 교수님. 지금 보면은 이현주 최고위원 후원회장도 내가 7년이나 해줬는데 왜 그런 문자를 보내고 그래? 내가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현주 의원이 아마 그 당의 여러 가지 여론을 봤을 거예요. 아마 자기 생각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여야를 넘나들었잖아요. 좋게 볼 수 있어요. 중도적이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특사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당내에서 반대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현주 의원이지만 그걸 대표한 것 같은데 이현주 의원도 그래요. 저런 얘기를 굳이 대통령에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본인도 빠진 거 아닙니까? 특히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현주 의원도 여야를 좋게 말하면 이건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야를 넘나들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현주 의원은 여야를 넘나들었다기보다도 여야에 자신이 필요할 때만 왔다 갔다 했다라고 약간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같이 왔다 갔다 했다 하더라도 네. 그게 저는 그래서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면 본인의 정치 이력에도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저런 얘기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당내 여론을 반영하는지 모르겠으나 본인도 빠졌고 말이죠. 그래서 저렇게 상대를 자기가 필요할 때는 후원회장 모시고 이러다가 좀 정치적 도의의 문제도 돼요. 의리의 문제도 되고. 근데 그런 경우가 꽤 많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제가 뭐 굳이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아마 이번에 두 분 다 특사에서 빠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현주 최고위원이 뭐 본인 생각만으로 그런 왜 굳이 보내려고 하십니까? 라는 문자를 보냈겠느냐. 하지만 또 딱히 따지고 보자면 또 문자를 보냈어야 됐겠느냐라는 이런 말씀도 지금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건을 빌미로 이 건을 계기로 지금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이현주 최고위원 둘 다 결국 특사단에서 빠졌습니다. 그 둘 다 빠졌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점심을 누구랑 먹었느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랑 같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서 계속 좀 도와주세요. 제가 뭐 이러이러한 좀 못 가게 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유 다 이해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윤영걸 대표님. 네. 둘 다 어떻게 보면 논란에 좀 휩싸였어요. 이현주, 김종인 둘 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둘 다 빠졌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따로 불러서 밥을 먹으면서 좀 이해해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명심은
김종인 쪽에도 기운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런 면에서 뭐 이재명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네. 굉장히 뭐 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난번에 선거 때 뭐 지지해줬겠지만은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종인 위원장 지원도 받았고 손잡고 같이 됐지만 네. 대통령 되고 나서는 아예 끊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서운한 감정도 많았는데 특사를 가건 안 가건 떠나서 저렇게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경청하는 거 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친중으로 좀 오해 사지 않도록 해라. 지금 미국에서 지금 정상회담이나 관세 협상이나 이게 조금 뭔가 지금 드러나진 않지만은 그 삐끄덕거리는 게 지금 들리잖아요. 지금 대사도 주한 미국 대사도 지금 거의 아무도 거론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뭔가 좀 불편할 조짐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큰 위기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친중 이미지를 좀 그걸 탈색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저거를 저는 귀담아 들어서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저런 만남은 저는 굉장히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좀 네. 불편하고 할 때마다 좀 밥 먹고 소통하고 이게 대통령 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에 너무 안 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저건 굉장히 좋은 그림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직접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불러서 같이 밥 먹으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이런 사연이 있어서 특사단에서 빠지게 됐는데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당신이 친중이라는 이미지가 미국에 있으니 그 부분 좀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진심을 담은 조언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특사단에서 빠졌는데 불러서 밥까지 먹어가면서 이해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다라는 건 최 교수님. 네. 이재명 대통령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형식으로든 좀 중용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은 어쨌든 경륜이 있는 분이에요.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죠. 여야 보수 진보 정당들이 위기에 처할 때 그만큼 여러 가지 정치적 경험 경륜이 있는 겁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게 저도 윤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네. 이게 빠진 건데 저렇게 딱 불러서 같이 밥을 먹고 이해도 구하고 양해도 구하고 소원할 수 있으니까 소원할 수 있잖아요. 맨 처음에 내정됐다가 그런 부분을 다독거리는 거 저런 게 리더십이에요. 저런 게 통합의 리더십이고 협치의 리더십이고 소통의 리더십인데 제가 볼 때 아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뭐 실용적 시장 정부 표방했고 어쨌든 중도 보수 표방했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마지막에 청문회 오늘 얘기는 전혀 안 나오는데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관 임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행보를 하면서 김정일 위원장 같은 분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같은 편으로 가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꼭 특사가 아니더라도 같이 중요할 자리가 꽤 있다고 봐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경륜이 있는 분이고 원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과거 대통령들에게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나 소통의 의지가 있어 보인다. 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짧게 요것만 하나 추가로 네. 여쭤볼게요. 이현주 최고위원과도 밥을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굳이 이현주 최고위원까지 밥을 먹게 되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김정일 위원장과 이현주 의원은 지금 불편한 관계잖아요. 이현주 의원이 이현주 최고가 김정일 위원장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김정일 위원장 밥 먹고 이현주 의원 밥 먹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퇴색되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것과 그 의미가 퇴색된다고요. 희석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예. 네. 일단 결론적으로 이 문자 사건이 발단이 돼서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 둘, 김종인, 이현주 두 사람이 다 특사단에서 빠지게 됐죠. 근데 그리고 들어간 사람들 표 다시 한번 잠깐만 볼까요? 박용만 회장, 그리고 한준호 최고위원, 그리고 김우영 의원 이렇게 셋이 가게 됐습니다. 바뀐 연휴에 어떻든지 간에 지금 굉장히 한미 간 관세 협상 중요한 국면에 다다라 있죠. 때문에 이번에 간 미 특사들 좀 소기의 성과를 꼭 좀 거둬야 되는 시기다. 어깨가 무겁겠다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